좌표에 있어요.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는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19 네. 이게 좀 장기화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네. 어떻습니까? 이제 의료계 입장에서 보실 때 백신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더뎌지고 또 그런 우려도 많으신데 전문가들 모셔가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으셨어요. 지금 코로나가 약간 안쪽으로 당기십시오. 예. 이렇게 당길까요? 딱 맞네.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예, 지금 코로나가 예, 사실 처음에 우리가 그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파장을 일으키리라 예상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어떤 규모면이나 어떤 기간면이나 지금 뭐 사실은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지금 양상인데 이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치료제는 크게 이제 백신하고 혈장 치료제 두 가지 쪽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은 간단하게 일반인들 알기 쉽게 백신하고 혈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저는 그거를 좀 비유를 하자면요. 예, 백신은 군대를 훈련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육군을 훈련시키는 것을 가지고 백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백신은 넣어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이고, 이제 혈장 치료라는 것은 항체 치료, 혈장 치료라는 거는 본인이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미국이 와서 도와주는 거. 미국이 쉽게 말하면 예. 외국의 유엔군이 와서 아주 뭐 아프리카의 힘없는 나라를 도와주는 게 그게 이제 항체라고 볼 수가 있고 항체나 혈장 치료라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그냥 병균을 죽일 수 있는 것들을 군대를 넣어주는 게 혈장 치료고, 그다음에 백신은 이제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자력 힘을 만들게 하는 게 이제 백신인데, 우리 뭐 백신은 흔히 예방 주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간염 예방 주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예방 주사를 맞는데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래 마찬가지로 이거 이제 예방 주사 개념이고 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백신은 뭐 지금 얘기되는 것은 내년 정도에는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혈장 치료는 올 가을쯤 되면 이제 좀 시행이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치료라는 것은 되게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면 별로인 경우도 있고, 또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섣불리 이제 예단은 하기가 힘들다. 가을에 이제 시도를 한다는 거지 그 자체로 코로나가 완전히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지금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신통찮으면은 정말 이 코로나는 장기화될 수 있다. 지금 외국을 못 나가는 사람들이 벌써 한 1년째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 의료계에서 예측은 가을쯤이면 이제 혈장 치료를 시도해 보지 않을까. 이제 백신은 새롭게. 내년으로 넘어가는 네, 거예요. 백신은 한 내년 정도에 백신은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개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궁금함을 가진 분들이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올해 발병했을 때 한 6월 정도 되면 좀 이렇게 소강 상태 들어가지 않겠냐 예.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지금 이제 연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원리금 상한 유예 같은 경우를 9월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기화되면 또 상한 유예를 해야 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니까 그런 예측을 하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유엔은 이미 여유가 있으면 해야 되지. 지금 뭐 가을에 당장에 뭐 이게 바로 해결될 것으로 잘 보이진 않고, 그게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도 예.
그렇게 내다보더라고요. 예, 예. 내년까지 간다야. 예, 예. 그 분명히 경- 내년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빌려줬던 원리금을 상환한다든지 이러면은 거의 뭐 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세계 교역량이 예, 예. 회복되는 것을 무슨 2023년까지 보더라고요. 그 네, 코로나 지금- 이전까지 다시 돌아가는 거가. 지금 또 변수는요. 가을이 되면 코로나가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도 걱정을 또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금 뭐 자꾸 끝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코로나가 가을 돼서 겨울 돼서 사실 가을 겨울에 바이러스가 폭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을 겨울에 폭발을 하면 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보면 베트남 몽고가 아직까지 사망자가 없더라고요. 베트남 예, 몽고하고. 대단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어떻게 베트남하고 몽고는 아직까지도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사망자가 없을까? 7월 12일 기준인데 대만도 7명밖에 안 되네요. 네, 대만도 7명밖에 되죠. 홍콩도 그렇게 밀집된 도시 국가인데 7명이고. 저런 국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 국가가 질병을 굉장히 질병 자체는 철저하게 좀 하는 국가다. 사실 유럽이나 미국이 이 국가보다 의료가 떨어지지가 않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 난리인 이유는 그 부분에 분명히 그 양 국가가 방역 실패한 부분이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유럽이나 한국에 대해서 문을 좀 안 닫았죠. 질병이 창궐할 때. 유럽에서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유럽이나 한국에 대해서 문을 퍼지고 나서 닫았어요. 처음에는 예. 굉장히 관리가 잘 됐는데 국제적인 관계 때문에 그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대표적인 친중 국가가 유럽의 이태리하고 이탈리아, 스페인. 그 대표적인 친중 국가인데 그 국가를 통해서 전 유럽에 폭발이 되는. 그리고 나서도 폭발이 되고 나서도 유럽과 미국의 독특한 문화가 마스크를 꺼리는 문화. 그래서 뭐 폭발을 하고 있는데도 마스크 안 쓰는 이런 끝까지 안 쓰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뭐 그러고 하다가 지금은 전부 마스크도 쓰고 이거 뜨거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친중 사대주의를 하다가 실패를 했고 유럽은 중국에 대해서 친중 국가를 통해서 전 유럽으로 퍼지는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도 유럽과 한국을 전통적인 우방인 한국과 유럽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정책을 하다가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대란을 맞이하고 있는데 베트남, 몽고, 대만, 홍콩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전통적인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음에도 대단하네요. 이것은 외교의 문제가 아니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 선을 그은 나라죠. 대만하고 베트남하고 굉장히 몽고는. 인상적인 도표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아주 시사하는 바 큰 도표네요. 질병에 있어서 왜 외교적으로 보느냐, 질병 문제를. 질병 문제를 왜 정치적으로 보느냐.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졌던 이유는 이 질병은 질병으로 봐야 되는데 질병을 정치적으로 봤다는 거죠. 이 질병의 발생 국가가 중국이다 보니 이걸 전부 중국과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역학적인 문제, 추후의 어떤 양국의 관계의 문제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나라도 중국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뭐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친중을 하는 정부였고 그 나머지 국가들도 근데 참 의외로 베트남, 몽고, 대만, 홍콩 이 나라들이 중국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볼 것 같고 중국하고 가장 인접한 국가인데 딱 초장에 그냥 단호하게 딱 나왔는데 엄청나네요. 그게 참 의외였습니다. 근데 상당히 자존심이 있는 국가인 것 같아요. 베트남. 예, 베트남. 베트남은 뭐 베트남은 중국하고 전쟁해가지고 예, 그렇죠. 몽골도 그냥 예. 베트남 역사를 보니까 저희들이 베트남을 우습게 보는데 베트남 국민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중국하고도 막 전쟁을 해서 이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중국한테도 당당함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뭐 중국 눈치 보기 바빠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이 됐고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그 이동욱 선생님 또 말씀을 하시니까 떠오르는 게 이제 참 한국이 난리가 나고 중국이 창궐하고 있을 때 미국이 한두 명 생길 때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에 여성분이었는데 뭐 국장이었는데 근데 그때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도 곧 전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도 학교를 폐쇄하거나 이런 일이 곧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방역에 실패한 이유가 참 좀 미국도 인정에 끌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한 170개국이 입국 금지할 때까지 미국이 우리나라를 입국 금지 안 했거든요. 저는 참 그게 놀랍더라고요. 우리나라를 세계 170개국이 입국 금지를 하는데 미국이 끝까지 우리나라를 입국 금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야, 미국이 정말 그 한미 관계를 굉장히 크게 보는구나 하는 걸 느꼈고 미국이 또 유럽을 문을 굉장히 늦게 닫았죠. 유럽에서 중국 때문에 완전히 터지고 나서도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비행기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거리의 문제가 아니다. 왕래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초기 방역 실패 이 부분은 뼈가 아픈 부분이죠. 이 보니까 뭐 저 테이블 하나만 가지고 딱 이야기가 다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K 방역 가지고 그렇게 떠들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완전히 그냥 그거는 뭐네요, 그냥. 가장 방역의 기본은 질병은 질병으로 봐야 된다. 오늘 명언입니다. 예. 아니 그렇게 지금 나라가 어려운 게 경제는 경제인데 경제를 정치로 보니까 그게 어려워지는 맞습니다. 거고. 질병은 질병인데 질병을 정치로 보니까 어려운 거고. 지금 대한민국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코로나를 온전히 정치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1차 파동도 정치로 봤는데 1차 파동으로 대구 경북의 그 고통을 겪고 나서 2차 수도권 폭발도 정치로 봐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그게 문제네요, 그게. 지금도 정치로 봐서 여기 보시면 2월 달부터 지금 이 현수막 오래 씁니다. 2월 21일로 돼 있는데 2월 21일부터 지금까지 현수막 이거 본전 뽑고 있거든요. 근데 3월, 4월, 5월, 6월, 7월 지금 벌써 5개월째 국민의 정치 집회의 자유를 저 박원순 시장이 걸어놨는 현수막인데 아직도 5개월째 저게 완전히 문재인 정부의 온갖 파탄, 경제 파탄, 거짓, 뭐 윤미향, 조국, 부정선거 다 막아주는 부적과 같은 정치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이번에도 목사님들 좀 만나 뵈니까 목사님들이 상당히 지금 격앙돼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 지금 현재도 실효 중인 것이 교회에서 소규모 모임을 하면 형사처벌한다. 지금 이게 지금 시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교회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먹으면서 이거 우리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 걸리면 처벌받는다. 근데 앞에 나가니까 식당은 뭐 5, 60명씩 하고 있는데 정말 이 교회에서 예배를 보면 처벌하겠다. 20명 예배 보면 처벌하겠다. 뭐 아니면 10명, 20명 성경 공부하면 처벌하겠다. 기도해야 하면 처벌하겠다. 이게 상식에 안 맞는 거거든요. 서두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경제는 경제로 봐야 되고 이거는 질병은 질병으로 봐야 된다. 중국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서도 이 질병은 질병으로 봐야지. 그래서 한국이 끝까지 중국을 입국 금지 안 했는데 오히려 그걸 조롱했어요. 중국 외교부에서. 질병은 질병으로 봐야지. 왜 질병을 외교로 보느냐. 우리한테 입국 금지한 나라한테 우리는 어떤 정치적 제재도 하지 않겠다. 중국 외교부가 했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이거를 정치로 보고 아직도 정치로 보는데 가장 좋은 백신이 가장 좋은 혈장 치료제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질병을 질병으로 보고 질병의 위험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보면서 그 거짓을 덮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거짓된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참 우스운 꼴이 지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있습니다. 오늘 뭐 이 아주 중요한 그런 화두가 질병은 질병으로 경제는 경제로
이렇게 그렇죠. 보면 참 법은 판사가 법으로. 법으로. 법원은 법원이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니, 지금 그렇게 대한민국은 법원이 정치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검찰이 정치를 하고 그러면 정치 검찰이 되는 거고 경찰이 정치를 하면 정치 경찰이 되는 거고 정치 법원이 되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요. 저도 진짜 살기가 고통스러울 맞습니다. 건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예, 지금 현재 법원은 법원대로 양심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공정의 저울을 가지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있어줘야지 법관의 자리에 있어줘야지 나라가 지켜지는 거거든. 맞습니다. 근데 법관들이 전부 정치를 뭐 8, 90%가 정치를 하고 있으니 그게 그게 이번에 이제 그 채널 A의 이동재 예, 예. 기자 구속하는 걸 보니까 그 영장 판사가 예, 예. 내린 그 그렇죠. 신체를 구금하는 그렇죠. 이유를 보니까 아 이거 참 그 김동현 판사도구먼요. 중앙지검의 한 지법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거기도 보면 강요죄라는 것은 사실은 뭐 강도죄도 잘 구속을 안 하는데 강요죄로 강요 미수다. 근데 말 한마디 한 게 강요다 그러는데 아주 그 검사분 중에서 그런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 강요 당할 사람들도 아니더라. 그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말 평소에 하는 거 보면은 강요 당할 사람들도 아닌데 강요죄로 가지고 구속을 하면서 판사는 검찰과 언론을 뭐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구속할 필요가 자기가 왜 그걸 제대로 아니, 그거는 만듭니까? 자기 일이 아니잖아. 그건 자기 일이 아닌데 그게 무슨 판사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참. 그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게요. 이건데요. 저는 이거 이재명 지사 예. 그 무죄 판결 대법원 전 그거 판결이 딱 나고 몇 시간 동안 뻗어버렸어요. 자리에서. 그 판결을 보고 기가 막혀서 아, 나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다. 그 판결의 핵심이 뭐냐면은 거짓말을 표현의 자유라 그랬거든요. 박사님. 이게 거짓말을 표현의 자유라는데 제가 막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되게 어떻게 거짓말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라 그러느냐. 허위사실 유포를 표현의 자유라 그러고 공중파 KBS, MBC에 나와서 전 국민을 상대로 도지사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1심, 2심 대법원이 다 거짓말을 한 거는 사실이다. 그런데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나중에 유권자들이 잘 알아보고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참. 아니 돈을 훔쳤어요. 그래서 야 너 돈 훔쳤어 안 훔쳤어? 훔쳤으면 훔친 것도 나쁜데 그러면 훔쳤다고 거짓말 안 훔쳤다고 거짓말하는 건 더 나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CCTV에 훔친 게 걸리니까 표현의 자유라고. 그럼 우리 애들한테 나중에 뭐라고 가르칠지. 야 너 숙제해서 안 했어. 안 해놓고 했다. 왜 거짓말해? 대법원에서 그 표현의 자유라고 하던데요. 대답할 때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거짓말해도 된다. 그럼 대답할 때 거짓말해도 되면 앞으로 무슨 TV 토론은 다 거짓말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 거짓말하는 대답을 보고 진실인 줄 알 텐데 근데 이재명 한 명을 봐주기 위해서 대법관들이 어떻게 자기의 양심을 버리느냐. 저는 거기에 충격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억울하더라도 우리의 억울함을 지켜줄 수 있는 정의로운 마지막 대법원이 있다는 그 희망 속에서 야, 난 그래도 대법원에 호소할 거야. 대법원에서까지 난 갈 거야 하는데 이 대법원이 이렇게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라는 식으로 해서 진짜 지나가는 소가 웃고 초등학생이 웃을 그 판결을 해버리니까 야, 이게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앞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6시에 내본 방송이 그냥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한테 그냥 정치해라. 그냥. 근데 법원에서 정치하면 안 됩니다. 나와가지고. 나와서 해야죠. 그냥 정치해라, 정치. 나와서 해야죠, 나와서 해야 되는데, 또, 그날 또 충격적인 게 며칠 뒤에 있었죠. 우종창 그 유튜버 그 기자님. 우종창 기자님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표현의 자유거든요. 표현을 딱 보면 박근혜 대통령 1심 그 판결했던 그 김세윤 판사하고 조국하고 만났다는 의혹이 있다. 제보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제보를 받는다. 그러니까 의혹이 있다고 의혹이 한 거 있다고 했습니다. 의혹이 있다고. 만났다고 한 게 아니고. 그렇죠. 만났다고 한 게 그러니까. 아니고 의혹이 있고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이 의혹 제기잖아요. 이 의혹 제기를 했는데 구속을 해버렸어요. 법정 구속을. 그 구속되기 전날에 여기 오셔가지고 예.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신에 예, 대한 이제 방송을 예.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만났다고 한 게 아니고 그렇죠. 만났다는 의혹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시대요. 아니 의혹이 있다고 했는데 의혹은 유튜버든 기자든 국민들이든 다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분명히 듣는 국민들이 이재명이가 명확하게 거짓말하는 거는 나중에 국민들이 다 알아보면 되고 의혹이 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들을 때 아 저게 팩트로 확인된 건 아니고 의혹이 있다고 했구나 이렇게 다 이해를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법정 구속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같은 법원이. 그러니까 너무 정말 이거는 독재 정권보다 더한 어떻게 앞으로 그러면 뭐 국민들이 무슨 겁나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조국에 대한 명예훼손이거든요. 근데 조국은 정말 범죄자인데 조국은 피해자로 지금 됐습니다. 조국 자기가 유튜브, 페이스북에서도 아 피해자다 자기는 피해자. 근데 조국이가 피해자가 되고 정말 그런 어떤 힘 있는 조국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한 사람은 무슨 법정 구속되고 파렴치 범죄자가 되는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부분이 살아있느냐. 그러면서 또 연달아서 충격을 주는 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신발 하나 던졌다고. 저도 그래서 토요일 날 야외에서 연설하면서 신발 자리에 집어 던지고 잡아가라 그랬어요. 아, 신발이라는 게 위험한 물건도 아니고 폭탄도 아니고 신발이 뭐 생명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요인을 칼을 가지고 뭐 기습을 하다가 잡혔으면 저는 구속영장이 이해가 돼요. 뭐 어렵든 어렵지 않든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신발 하나 근처 가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고 국민의 분노의 마음이고 전혀 어떤 위협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는데 그걸 가지고 구속영장을 치면 앞으로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화나서 신발 집어 던지면 다 구속을 해야 되는 뭐 불경제로 구속했다 그러면 이게 왕조 시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의 그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라 그러고 사실 친형을 그 강제 입원 시도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된 팩트인데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형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형은 보수 쪽이었고 자기는 이제 좌파 쪽인데 이제 굉장히 갈등이 있었던 관계 속에서 형을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봐도 우리도 보면은 뭐 저 사람 형제간에 막 정신병원에 집어넣어 버린다 싸우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말만 하지 힘이 없어서 못 하는데 자기는 그 시장의 그 힘을 가지고 보건소장을 윽박을 해가지고 시도를 했단 말입니다. 해놓고는 나와서 안 했습니다. 거짓말하고 그게 또 어떻게 직권 남용이 아닌 것도 참 웃기는데 그게 거짓말을 했는데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해버리니 참 이게 나라가 너무 참 심하다. 그래서 뭐 여기 그 지난번에 이 김태규 부장판사 이분이 AI가 앞으로는 판결을 해야 된다. 이번에 공개적으로 말을 했죠. 김태규 부장판사가 AI가 판결을 해야 된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원 무죄를 보고 어떻게 법관의 법복을 입고 현직 부장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으로 요술을 부리는 법기술자가 누구냐. 이 사람들은 법조인이 아니고 사실상 법기술자다. 얼마나 부끄러우면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 되게 판사님 이렇게 예. 이야기하고 뭐 그래도 그 옛날에도 문제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예. 있었던 것 같아.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좀 객관적으로 볼 때 공정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예.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렇죠.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사법부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좀 비판적인 의견을 한 번도 냈던 적이 예. 없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법관을 기명으로 그냥 어떻게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걸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참 우리 사법부가 상권이 진짜 문란한 수준까지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공정한 걸 기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누구는 명백한 거짓말을 해도 무죄라 그러고 누구는 의혹 제기해도 구속해버리고 이런데 화병 나서 어떻게 사나. 내가 잘못을 해서 처벌받으면 좀 덜 화가 나는데 이렇게 정말 편향되게 해버리면 너무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도 자료를 가져왔는데 13명 중에서 9명이 극단적인 좌파를 그 대법원에서 지금 돼 있거든요. 판사가. 근데 그게 뭐냐면 사법부 구성이 사법부 대법 구성이. 근데 사법부 구성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원래는 전직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해 놓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이 다음 정권 때도 유지가 되고 헌법재판소도 유지가 되는데 지금은 헌법재판소 대법관을 임명을 못하고 나가버려가지고 그것을 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해버리니까 대법관 헌법재판소 이게 전부 그냥 좌파에서 다 임명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진짜 그래. 법을 가지고 요술을 부릴 정도로 법이라는 건 균형을 좀 이룰 수 있는 구성이 돼야 되는데 상식을 벗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근데 하니까 이제 사법부가 저렇게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예. 얼마나 사람들이 참 한심하게 생각하는지. 지금 대북 전단 이것도 표현의 자유다. 김태규 판사 부장판사가 얘기를 했는데 민간 단체 설립 허가를 취소해 버렸잖아요. 이 단체 지금 문재인 정부는 뭐 이렇게 절차도 없이 취소해 버리고 막 그냥 막 가는 이런 게 너무 야,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막 그렇게 뭐 불통이네 뭐 일방적이네 이랬는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떻게 뭐 대북 전단이라는 게 북한의 정말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북한의 자유를 전하고 이러는 건데 설립 허가를 취소를 해버렸지 예. 않습니까? 그것도 가장 대표적인 기관.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이 헌정농단이다, 법치농단이다,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를 한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정치 집회도 다 닫아버려져. 이번에 판사가 10명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해서 소장에다가 뭐라고 적었나 하면 그 안에 세종문화회관 안에는 3,000명의 사람이 매일 모차르트 공연을 한다.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가면 막 바글바글합니다. 자리로 탁탁탁 다 붙어가지고 3,000명 하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예,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3,000명의 지금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내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거죠. 이거 지금 오른쪽 이게 3,000명 세종문화회관 여기 의자 보십시오. 의자 저기에 한 칸 띄워서 앉는 게 아니라 저 의자에 그대로 앉습니다. 한 칸도 안 띄우고. 어디 공연입니까? 모차르트 공연. 모차르트 공연. 오페라 유령은 또 그 용산에서 블루스케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3,000명이 하고 있는데 밖에서 10명이 집회하겠다. 야외에서 마스크 쓰고 1m 떨어져서. 그런데 판사가 안에 3,000명이 하는 거는 코로나가 위험하지 않고 밖에 10명의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10명이 딱 모여서 하겠다는 거는 코로나로 위험해서 안 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어디에 했으면 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에서 제가 그 판결문을 받았는데 대단하네요. 그 판결이 난 날이 이재명 지사 그 무죄 판결하고 같은 날 났습니다. 그 두 개가 같은 날 났는데 야 이거 두 개를 딱 보니까 아 대한민국 사법부가 죽었구나. 야 이런 사법부 하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냐. 그거를 받는 변호사님들이 소장을 읽어보시고는 야 이거는 뭐 도저히 못하겠다. 안에 3,000명이 하는데 어떻게 3,000명 실내에서 바글바글한 것보다 10명 정치 집회 결사의 자유가 못하다고 할 수 있냐. 설마 이거는 안 하겠지 하는데
10명 그냥 집회 금지, 코로나로 위험해서 금지. 그것도 법복을 입고 판사가 그래 해버리니까 참 허탈하더라고. 뭐 그냥 웃음이 나오긴 하는데 참 뭐 이 방송을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것까지는 내가 몰랐거든요. 그게 참 좀 그렇네요. 아니, 말이 안 나오네. 일부러 참. 상징적으로 10명을 했습니다. 집회 신고를 10명을. 누가 했습니까? 일파만파라고 이제 그 아시죠? 일파만파. 그 조직에서 이제 10명 하겠다. 집회를. 왜냐하면 정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10명이 하겠다 하는데 안에서 세종문화회관 바로 앞입니다. 안에서 3,000명 하고 있는데 매일 밖에서 10명이 야외 안전한 데서 10명 하겠다는 걸 딱 기각을 시키는 걸 보고 참, 야.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최소한의 상식이. 이 방송 진행하면서 이렇게 황당한 경우는 좀 처음이네요. 대책이 없네요, 그냥. 대책이 없죠. 지금 이 시청에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밥 먹으면서 교회에서 10명 먹으면 형사처벌하겠다. 자기들도 밥 먹지 말아야죠, 시청에서. 그래서 나라가 진짜 이거를 병균까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대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참 공정한 사회, 올바른 나라, 이게 좌우를 떠나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 이래야 되는데 법관이 정치를 다 하고 양심을 버려버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랬다고 해요. 법관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뭐 상황을 잘 이렇게 알아보고 판결을 해라 앞으로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치적으로 판결을 하라는 거죠. 법관들한테. 현실을 잘 알아보고. 네, 그러니까 분위기 잘 보고. 두루두루 상황을 보고. 분위기 잘 보고 지금 분위기 잘 보고 줄 똑바로 서라는 말이겠죠. 법관들한테. 그러니까 법관들이 지금 현재 대법원이 다 좌파가 13명 중에서 9명, 보수 법관이 1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못 소신 발언을 했다가는 뭐 뼈도 못 추리는 인사권이 또 다 그쪽에서 지고 있으니까 지금 검찰도 오늘 KBS가 또 허위 사실을 해서 한 건 했대요. 예, 했는데 제보자 안 밝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종창 유튜버 그 기자님이 제보자를 안 밝혀서 구속됐어요. 근데 판사가 계속 제보자를 밝히라고 강요를 했거든요. 제보자를 밝히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는 없어지죠. 네. 제보자를 취재원 보호라는 것은 기자의 기본인데 그걸 가지고 밝히지도 않는다고 겁박을 하면서 끝까지 밝혀라고 강요를 했어요, 판사가.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 KBS는 또 취재원을 안 밝히는데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 검언유착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뭐 문재인 정부의 이 거짓은 이제 국민들 알 사람 다 압니다. 심지어 병균까지 이용하니까 국민들이 알 사람이 다 아는데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정말 이 폭정, 거짓 이런 부분들의 내로남불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국가의 가치를 잡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언론과 검찰입니다. 근데 지금 언론과 검찰 두 개를 검언유착이라고 일타상피로 검언유착이라는 얘들은 말도 참 잘 지어내요. 검언유착이라 해서 두 사람을 그냥 완전히 이제는 재갈을 물려버리니까 사실은 권력과 권언유착이거든요. 권언유착이고 이 권언유착이라는 말을 좌파들이 계속 해왔습니다. 자기들이 과거에. 권언유착을 가지고 원래 권력과 언론이 유착이고 MBC가 사실은 이번에 그 권언유착을 했는데 그 부분은 수사도 안 하고 KBS가 또 거짓말 해도 KBS가 거짓말한 거는 그러면 우종찬 기자 이상으로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 잡아가지도 않고 참 지금 심각한 어떤 그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여기가 오페라 하우스인데요. 여기는 제가 직접 갔습니다. 공연을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 자리에 한 칸씩 안 뛰어앉더라고. 빡빡하게 앉는. 그래서 제가 야 기가 막힌다. 난 당연히 한 두 칸 정도 뛰어앉는 줄 알았어. 근데 제가 가보니까 다닥다닥다닥 다 한 칸도 안 뛰고 간다. 무슨 공연이었습니까? 오페라의 유령. 오페라 유령.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확진자가 나와서 이 10,000명한테 전파가 됐지 않습니까? 이 배우가 확진자가 나와서 오페라를 3시간 동안 부르면서 병균을 다 쏟아냈는데 10,000명한테 유출이 됐는데 격리도 안 했잖아요. 서울시가. 격리를 안 했어요. 자기들 책임이니까. 다른 사람은 한 명 확진자 나오면 어떤 책임질 거냐 그러면서 교회 문 닫아라, 야외 집회 한 명만 나오면 지금까지 한 명도 안 나왔는데 혹시 한 명 나오면 어떡할 거냐 하면서 지금 법원에서 10명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10명도 못 모인다는 거거든요. 못 모이게 하는 자체가 반민주 국가라는 거죠. 오늘 방송 빨리 끝내야겠네. 예. 이 완전히 오늘 들어보니까 이게 뭐 도대체 내가 볼 때는 대책이 없는 것 같지도 않고 머리에 그냥 열받아서 방송을 진행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저기에 직접 참여했, 제가 그거 한번 보시죠. 이걸 직접 참여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 이게 뭐냐 하면은 정말. 서울 시내에서 광화문에서 2월 달부터 문 닫았지 않습니까? 10명도 못 모이게 했거든요. 이거 사진 보시면 30명 넘죠. 근데 이거는 어디냐? 일본 대사관 앞에는 코로나 없다고 했어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윤미향이가 반일 운동하는 거는 7월 달까지 이렇게 보장을 한 겁니다. 근데 웃기는 게요. 정말 이 사람들은 낯짝도 없는 게 그래서 야 어떻게 일본 대사관 앞에 반일 운동하는 데는 코로나가 없냐. 문재인 하는 데는 코로나가 있고 반일 운동하는 데 코로나 없는데 저 장소를 저기가 유일한 명당이라서 저 장소를 자유연대라는 보수단체가 저 단체의 집회 신고를 밤을 새워서 먼저 해서 뺐었어요. 하니까 자유연대가 딱 집회자가 되고 나니까 저기에 코로나가 있다고 집회 금지를 고시를 내렸습니다. 7월 3일부로.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너무 저는 차마 그런 말 못할 줄 알았어요. 예? 이재명 지사도 저는 차마 대법관이 그래도 일단 직업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사도 직업윤리가 있죠. 최소한의 직업윤리라는 거 있어야 되거든요.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국민을 탄압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법관, 검사 이런 분들이 양심까지 속이고 직업윤리까지 속이면 그 나라는 다 된 전문가의 직업윤리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다 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직업윤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억울한 거죠, 국민들이. 그 신발 던질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신발 앞으로 많이 던져야겠다. 근데 신발 던졌다고 구속영장을 치니까 참 이게 일제시대 때도 신발 윤봉길 의사가 폭탄 던져서 구속되고 처벌받았지 신발 던진 사람들은 구속 안 했어요. 일제시대 때도. 여기 아까 보니까 한 분이 그냥 대법원 가서 신발 던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 참. 이게 지금 보시면은 오페라의 유령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 말하는 거 잘 용어를 잘 봐야 됩니다. 좌파들은. 관객한테 이 주연 배우가 확진이 돼서 8,578명한테 전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격리가 아니고 자제 당부. 자제라는 말은 하라는 말입니다. 나이트클럽도 자제 당부만 했어요. 그러다가 수도권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보수 우파 국민들 집회나 예배는 금지.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은 자제. 탁구장도 100명의 확진자가 생겼는데 용어를 보니까 자제. 다음 날부터 마스크 벗고 탁구 다 치고 있어요. 확진자가 다 퍼지고 있는데도. 근데 그 용어를 참 기가 막히게 그러면서 국민들 앞에 할 도리를 다 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좌파들의 이 말장난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자제 권고했다. 자제 권고한다고 대한민국 사람 그거 신경 안 쓰거든요. 금지하고 자제는 완전히 다른데 용어를 어떻게 확진자한테 8,500명이 접촉이 됐는데 격리를 시켜야지 어떻게 자제만 권고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질병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정말 질병을 걱정한다면 목사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걱정이 되면 식당에서도 20명 모이지 말고 교회에서도 20명 밥 먹지 마라 해야지 이게 맞는 거지. 식당에서는 100명씩 밥 먹으면서 교회에서 100명 뭐 밥 먹지 마라. 지금 모차르트 공연 3022명이 바글바글하게 3시간 동안 공연하면서 10명 교회에서 모이지 마라. 질병은 똑같거든요. 질병은. 병균은 정말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안 옮기지. 우리가 아까 전에 뭐 오죽 국민들이 답답하면 백신이 언제 나오냐, 치료제가 언제 나오냐,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면 뭐합니까 이러고 있는데 정부가 정말 이거는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경찰분들도 저보고 그래요. 처음에는 자기들 경찰분 저한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그래도 좀 위험하니까 이러니까 집회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뭐 그래도 위험하다니까 정부 말이 좀 맞는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너무 자기들이 봐도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세종문화회관 안에 3022명 바글바글한 건 놔두고 밖에 10명은 안 되고 서초는 또 됩니다. 서초에서 또 블랙시는 또 되고 광화문은 안 되고 그럼 광화문하고 서초하고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일본 대사관 앞은 또 되고 그러니까 경찰이든 뭐 공무원이든 자기들도 속으로 생각하면 웃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로 농담 삼아서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구역 예배하거나 소모임하면 지금 현재 현행법상 불법이니까 교회에서 그러면 소모임을 앞에 식당 가서 하면 되느냐? 식당 가서 하는 건 된대요. 왜? 식당은 다 모일 수 있으니까. 그럼 20명이 그 식당에서 교회 소모임을 하면서 성경책을 펴는 순간에 그거는 교회 모임이 되니까 또 단속을 하는. 그래서 식당에 가셔서 친교만 해야지 거기서 성경책을 펴시면은 교회 소모임이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독교는 항의를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연설하면서 지식인이나 신앙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침묵하는 거는 죄다. 우리는 사실은 침묵하는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불이나 정의가 무너진 걸 보고 침묵하는 것은 죄고 우리가 김일성, 김정은에 대해서 북한 국민들이 침묵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정말 너무 가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을 많이 하고 떠드는 것은 침묵하는 것은 죄다. 그나마 제가 이 코로나 거짓에 대해서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계속 떠드니까 저 사람들이 안 그랬으면요 코로나를 국가보안법처럼 운영했습니다. 다 인신을 구속하고 사람 잡아들이고 저는 상상을 못한 게 제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예배 시간에 앞에 스피커 내놓고 빨리 예배 드리지 마라 하고 완장 차고 와서 교회 안에 막 뒤지는 거 나 이런 일이 북한이나 생길지 대한민국에서 생길이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지금 현실이거든요. 완장을 차고 와서 교회 안에서 막 뒤집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중단하라 그러고. 근데 그 명분을 코로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거짓 코로나를.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교회들이 제가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것보다 못하냐. 나이트클럽은 지금 서울 시내 다 영업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영업합니다. 나이트클럽을. 예, 지금 다 영업합니다. 그 밀폐된 공간에서. 예, 1000명, 2000명 하는 거, 술집, 룸살롱 지금 다 영업합니다. 세상에. 근데 교회한테 교회는 안 된다. 예배 외에는 하지 말라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 튀기면서 춤추고 안고 하는 건 다 됩니다, 지금. 그것도 친절히 고시까지 내서 하라고 해제 안내까지 다 했어요. 근데 교회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의 가치가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것보다 못하냐, 백화점 장사하는 것보다 못하냐, 그러면은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제가 들었는데요, 교회들 한 절반 이상이 지금 예배를 안 드린대요.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 순응해서.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한 분이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자기들은 온라인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정말 그러다 보면 유럽과 같이 교회의 그저 공동화 현상이 올 것 같은데
이 코로나가 끝나도 그냥 유튜브 한번 보고 말고 뭐 모일 이유도 없고 완전히 이런데 정말 이 국민의 정치 집회 결사의 자유가 목숨을 걸 정도로 소중한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는 거짓, 이거는 의학이 아니고 양심이 있으면 판사도 아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적었거든요. 안에 3022명은 서울시가 매일 하게 해준다. 그런데 그 밖에서 10명이 이거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지금 나이트클럽은 다 하고 있다. 지금 그 쿠팡 물류센터는 200명, 300명 확진자 생겼는데 4일 문 닫고 재개했습니다. 4일 문 닫고. 교회는 4일 문 닫고 재개하면 이거는 뭐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이런 것조차도 탄압하면서 교회에 와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당해서 지금 기소됐지 않습니까? 기소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어떻게 교회에 갔는데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냐. 나이트클럽은 그 시간에 다 했거든요. 5월 달까지 그 2,000명이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거기서 고함 지르고 침 튀기고 다 했는데 낮에 1시간 예배 드렸는 사람은 고발하고 나이트클럽은 그냥 장려하고. 그래서 정말 너무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처벌한다 그래서 그 교회 가려다가 또 처벌 당할까 싶어서 안 갔어요. 그거를. 참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심각한데 정말 이게 거짓의 위에 지금 들어서 있는, 지금 아까 전에 좀 비유 참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왔지만 병균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법원은 법원으로서 존재하고 의사는 의사로서 존재하고 검사는 검사로서 존재하고 정치 중립이지 않습니까? 근데 법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저는 발버둥 치는 정권을 정말 보기가 힘들다. 근데 이번 정권의 가장 나쁜 것은요, 박원순, 이재명,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요, 국민을 그렇게 고소 고발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저도 박원순 씨한테 고발을 당했거든요.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광장에서 연설했다고 고발을 했어요, 저를. 근데 박원순이가 고발하니까 다 기소해요. 근데 박원순의 거짓에 대해서 고발했는데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종로경찰서에. 왜 조사 안 하느냐. 나이트클럽 직무유기했는데 왜 조사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정말 교회에 대해서 직권남용 예배 방해했는데 왜 조사 안 하느냐 했더니 조사를 안 하는데 이번에 박원순 시장 사망하면서 알았어요. 아, 시장은 고발 당하자마자 바로 시장한테 보고하는구나. 그러니까 시장은 조사도 안 하는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제 도지사나 시장이 고소한 것은 말단 경찰이 처벌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는데 그 처벌 안 하면은 그 경찰은 인사조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자는 최소한 고발하면 안 되거든요. 권력자는 백성을 자기가 국민의 세금으로 살면서 고발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국민 힘없는 같은 급끼리 서로 고발도 하고 고발도 당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이거 자기는 완전히 학교 선생님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고발을 하는 거는 이거는 북한과 같은 김정은과 같은 국가다. 김정은이가 말하는데 어떻게 밑에 북한의 법원이나 검찰이 처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말 그 전체주의 파쇼 국가를 만들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죽어서도 애도를 못 받는 게 지금 박원순 시장한테 고발당해서 조사받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 사망한 날. 아, 이제 나는 고발당해도 괜찮냐고. 전화 여러 명 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습니다. 고발당해도 계속 조사받아야 됩니다. 박원순은 성추행 혐의든 뭐 외국 국민들한테 뭐 집회 방해했던 혐의든 다 벗어났지만 자기가 고발했는 그 국민들은 앞으로 3년, 5년 계속 검찰 조사받고 1심, 2심, 대법원까지 박주신 때문에 박원순 쪽으로부터 고발당해서 벌써 몇 명이 죽었거든요. 재판 받으면서. 아시죠? 몇 명 죽었습니다. 그거는 처음 듣는데.
아니 지금 박주신 박주신 재판이 길어지면서 길어지면서 속상해서 암 걸려서 죽고 했는 애국 국민들이 제가 알기로 한 3명 정도 벌써 됩니다. 그래서 그 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시장 아들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요. 과거에 자기들은 맨날 알 권리다 알 권리라 그랬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에 알 권리는 없어졌어요. 박원순한테 바로 기밀 누설에서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가 고발한 걸 가르쳐주는 그 수사기밀 유출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을 기각했지 않습니까? 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그리고 경찰이 이번에 경찰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하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자기 수사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 그게 뭐냐면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거든요. 언론을 틀어막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과거에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이 맞는지. 네? 아, 유튜버가 무슨 말을 했다고 구속을 해버리면. 그 보면은 이런 의혹이 있어서 누가 이런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질의서까지 보냈대요. 의혹이 있어서 그 정말 맞느냐 하는 질의서를 김세윤 판사하고 조국이한테 보냈대요. 질의. 그러면은 공인이면은 밝혀줘야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그걸 듣고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국민의 알 권리는 철저히 말살하면서 공익 제보자까지 선거도 지금 공익 제보자도 구속해버리지 않습니까? 투표용지가 절도죄로 구속했는데 투표용지 그 6장 얼마 하겠습니까? 종이 6장.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아니 그래도 범죄 혐의가 있어서 과거는 공익 제보자는 영웅 취급했는데 구속해버리고 정말 우리 보수 국민들이 그분들을 저는 잊어서는 안 된다. 우종찬 기자도 저는 생각날 때마다 얘기할 것이고 이재명 지사의 이 거짓말이 표현의 자유라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자살했는 날도 두고두고 저는 얘기를 할 것이고 공익 제보자를 구속해버리는 선거 부정은 덮고 이런 부분도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저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교회까지도 이렇게 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상식이 무너진 사회. 상식이 무너진 사회. 예, 제 제목은 오늘 이게 나열성님이 예. 말씀하신 게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하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 이거 한번 예. 들어주십시오. 이게 지금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5월 16일 2020년 5월 16일 날 같은 날 광주에서 같은 시간에 보수단체가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왼쪽 사진은 집회하면 형사처벌하겠다고 노란 옷 입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광주시장입니까? 광주시장 이용섭 시장이 저는 최소한 그래서 보수단체 보고 집회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민노총하고 5.18 단체도 같이 안 할 줄 알았어요. 코로나는 병균은 같잖아요. 평균은 같이 병균은 같은데 오른쪽은 현수막에 보시면 5월 16일 오후 2시입니다. 같은 시간, 공교롭게 시간도 같아요. 시간도 같은데 저렇게 오후 2시에 저렇게 했거든요. 대책이 없네. 기가 막힌데 그래서 저것을 판사한테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저것도 판사한테 얘기해서 자 저기는 200명이 저렇게 하고 있고 여기는 200명 한다는 걸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판사가 한쪽에는 눈을 감고 진리에는 눈을 감고 저 사진을 보고도 그냥 그게 맞다는 거예요. 보수단체만 단속하고 저기는 하지 않는 게 이런 정말 말이 안 되는 이런 판결들을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나 참 상식이 의의가 없어서 오늘 방송하면서 이렇게 의의가 없는 경우는 내가 지금 정신을 약간 잃어버린 상태인데. 아니 저는 참. 제가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뻗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판결을 딱 보고 야 대한민국에서 이게 기절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절. 너무 어처구니 없으니까 기절을 딱 했는 거예요. 딱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모르면 뭐 약인데 이걸 알면은 뭐. 알면은 그래서 제가 국민들한테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지금 밑에 사진도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3월달, 4월달 사진이거든요. 교회에. 저거를
저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1m씩. 교회는 참 희한하게 요즘에 대한민국 거의 모든 교회는 저렇게 떨어져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그 뭐야 모차르트는 안 떨어져요. 예. 문화 공연은. 그래서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예. 아니 그 교회 가면 지금 예. 지나치게 멀리다. 네, 지나치게 않는데 뭐 교회당까지 다 예배를 바깥에서 볼 수 있게끔 식당하고 식당. 식당하고 문화 공간은 안 해요. 그래서 네. 제가 문화 공간에 대해서 하니까 문화 공간 자기들은 괜찮대요. 공고에. 그냥 안 떨어져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병균을 가지고 뭐 자기들 멋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하게 하더라도 저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저 밑에 한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 위에를 단속하기 위해서 밑에 저렇게 한 거예요. 저게 더 위험하거든요. 밀고 당기고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 못 들어가게 막는 거잖아요. 나는 이게 평양인 줄 알았어요. 저런 일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저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 다 고발한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저걸로 한번 처벌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트클럽에 갔는 사람은 처벌 안 하는데 예배 드리러 간다고 저렇게 처벌받았는 사람이 김문수 지사님도 처벌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교회로 개종했는데 예배 드리러 갔다가 지금 기소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렇게 저게 더 위험하고 저게 지금 사랑제일교회 앞에 골목이죠. 저 파란색 옷 입은 사람들이 예, 파란색 옷 입은 사람들이 공무원 경찰이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난리법을 칩니까? 예배 드리는 죄. 죄는 딴 게 없죠. 예배 드리는 죄. 저런 일들을 정말 나라가 바로 되려면 우리가 뭐 적폐청산 그러는데 정말 나라를 한번 바로 잡는 이런 날이 한번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이게 심각하냐. 근데 사실 나라는 거짓 위에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가장 겁난 것 같아요. 지금 경제도 맞습니다. 지금 제가 그 사업하는 분들 만나보면 경제도 지금 IMF 때보다 더 힘들대요. 지금 네, 그때는 바깥이라도 뭐 빨리 외국이라도 나갔고 사업하러 돌파구라도 찾았는데 지금은 뭐 어디 돈도 말랐고 막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지금 언론까지 다 해가지고 오늘 혹시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제가 오늘 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또 자료가 지난번 못했던 게 그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거거든요. 지금 언론이 민원연이 지금 대한민국 모든 언론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했는데 이 민원연 대표가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민원연이 언론인 단체인데 민원연이 제일 잘하는 게 고소고발입니다. TV조선, A채널 기자 반복해서 고발하잖아요. 민원연은 언론인 단체면 동료 언론인들을 이렇게 고발하는 데 앞장서서는 안 되죠. 이거는 홍위병이라는 거예요. 정권의 힘을 등에 지고 언론인, 유튜버 이런 사람들을 막 고발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언론이라는 단체라는 사람들이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데 압수수색 막는 거는 불법행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연 이 사람들이 뭐냐면 TV조선 채널A를 재승인을 취소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민원연 이 대표가 지금 한상혁 아닙니까? 한상혁 이 사람이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거든요. 근데 민원연은 A채널 TV조선 채널A와 TV조선을 허가 취소해라고 하고 한상혁이는 민원연에서 가장 강성이던 대표였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돼서 이렇게 이제 방통위의 조국이라고 했는데 언론계의 조국. 근데 이 방통위 이 사람들이 TV조선에 재승인을 했는데 11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11가지. 사실상 재갈을 물린 거죠. 11가지 조건을 지키는 하에서 그게 뭐냐면 정권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해라. 이거를 약속을 지키는 조건으로 TV조선이 지금 방송을 하니까 TV조선 채널A도 상당히 지금 거의 이게 지금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언론 통폐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언론이 지금 다 장악이 돼서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나아가서 문제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언론을 옥스퍼드 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40개국을 조사했는데 대한민국 언론의 신뢰도가 40개국 중에 40위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공중파나 언론을 종편을 장악한 것도 부족해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나섰는 게 유튜브를 통제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여기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유튜브에 지금 어떻게 됐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구글 유튜브의 콘텐츠 삭제 요청이 1.8배, 180%가 늘었다. 그런데 180%가 늘었는데 정권이 삭제해달라고 하니까 구글도 여기서 장사해 먹으려고 어떻게 됐냐면 85%를 삭제를 했습니다. 정부가 삭제하라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재갈을 물리는 거죠. 무슨 말만 하면 삭제를 하는데 여기 보면 어떤 것들을 하냐면 구글 유튜브가 방통위에 100기를 들었습니다. 과징금을 막 때리는 거예요. 과징금을 때리고 그 다음에 방심위가 있는데 방심위가 미국 구글을 직접 찾아가지고 유튜브에서 문제 영상이나 유튜브를 통제를 해라. 이렇게 5.18이나 뭐 코로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통제해라. 이런 이제 얘기까지 했어요. 미국 구글 본사에 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구독자가 26만인 안정권 TV하고 10만인 김상진 TV, 잔다르크 TV가 하루아침에 폐쇄가 됐거든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아니 무슨 부적절한 컨텐츠가 있으면 한 개 삭제하면 되지. 방송국이 말 한 번 잘못했다고 방송국을 폐쇄시켜버리는 이걸 그런데 누가 했느냐? 밝혔습니다. KBS 뉴스에 보면 5.18 단체가 알카에다처럼 우리가 했다. 우리가 보수 유튜버 3명 하루아침에 그냥 알거지 만들었다. 여기에 보면 자기가 했다고 5.18 기념재단이 구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해서 폐쇄시켰다. 그러니까 정말 이 유튜버 방송하는 분들은 하루 종일 그 구독자와 만나고 방송을 하고 나라의 또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없앨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형사 고발을 했거든요. 유튜버 구글 코리아 사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을. 그래서 그 결과가 검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본사의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 대리점을 이렇게 영업을 못하게 한 게 유튜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개인 유튜버들은 이 유튜브의 채널을 이용해서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이고 그 사람이 독자들하고 쌓아왔는 역량이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상 그거는 업무 방해가 된다. 해서 지금 고발을 했는데 뭐 대법원 판례까지 또 뒤집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불법적인 행동이죠. 이 자체가요. 상당히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제는 유튜버라도 진짜 지금까지는 유튜버가 그래도 진실을 말해왔다. 보수 국민들이 이제는 언론은 안 믿지 않습니까? 언론을 안 믿으니까 유튜브에서 그래도 진리의 소리, 진실의 소리를 들어왔는데 이 마술을 유튜브까지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언제 뭐 여기 공 박사님도 노란 딱지 많이 붙으시죠? 네. 그러니까 노란 딱지 붙는 거에 나아가서 이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은 시위를 하거나 민원을 넣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정권을 가진 사람이. 아까 전에 고발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정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5.18 단체도 정권의 힘을 가지고 보수 단체를 괴롭히고 이렇게 홍위병처럼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은 오늘 모르는 사실들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참 좀 정리를 하시죠. 네. 정리해가지고 그렇죠. 회장님이 이제 한번 정리하는 게 돼가지고 오늘 논의를 좀 그렇죠. 요약도 하고 네. 그리고 바람이 있으시면 또 바람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 사실 그 오페라 유령 같은 경우는 너무나 좀 충격적이네. 네. 그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네. 알 수가 없는 사실이니까.
교회를 참 많이 핍박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코로나 얘기부터 시작하면서 코로나도 병균으로 아무런 정치적인 고려가 없이 순수하게 대응했던 베트남, 몽고, 홍콩, 대만은 지금 국민들의 생명이 보호되고 아주 그 코로나가 백신이 없어도 통제가 됐습니다. 지금 전혀 통제가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상식이 무너졌다. 양심이 무너졌다. 그래서 정말 법관분들, 검사분들, 경찰분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자기가 정치와는 관계없이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러면은 이 거짓에 위에 섰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든 안보든 법치든 헌정이든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이 거짓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드린 거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회복돼야 된다. 양심이 회복돼야 된다. 대한민국이 그래도 법치, 헌법 위에 살고 국민들이 그래도 정말 어떤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된다. 지금 조국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조국 그 딸, 아들 입시 부정을 했잖아요. 근데 정유라는 충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보니까 그 숙명여고 그 쌍둥이 그 시험 부정 사건 거기에 보니까 숙명여고 그 교사를 징역 3년을 때렸더라고요. 근데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리고 그 어린 고등학생 딸 둘도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어요. 이번에. 그러면서 이제 검사가 동급생의 피땀을 물거품으로 만든 악질적인 범죄다. 그런데 이 지금 숙명여고 학생은 뭐 그걸로 대학도 못 갔잖아요. 이용도 못 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논문을 부정해서 총장상을 위조해서 인턴 경력을 위조해서 대학 입시 부정을 했던 조국의 딸이 아직도 의사 되기 위해서 조만간 의사가 된다고 하니 이 나라의 공정과 양심과 진실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들이 부르짖었던 공정한 사회, 당신들이 촛불을 들고 부르짖었던 정유라 보고 불공정하다고 부르짖었던 그 사회에 그게 저는 똑같은 인간의 양심은 하나여야 되는데 조국 딸의 의사가 되는 비리를 저지르고 의사를 하겠다고 지금 아직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댄다면 위선자일 뿐이다. 그 사람들은 정말 위선자일 뿐이고 누가 뭐 그러더라고. 그러면 복 못 받는다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상식이 무너진 나라가 너무 답답해서 오늘 나와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상식과 양심을 좀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참 방송을 많이 진행했지만 오늘 여러분 마이크 들리시죠? 방송을 참 많이 진행했지만 이게 오늘 이동욱 회장님 말씀하시는데 열받아 가지고 이제 방송할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그렇게 생생한 사례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래도 뭐 답답하더라도 우리가 알 거는 알아야 또 더 나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사회란 거잖아요. 예, 모든 것이 꼭 같이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을 이동욱 그런 회장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오늘 많이 이렇게 깨우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아무튼 종종 모시고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예.
근데 체력이 뭐 아주 이렇게 좋으신 것 같아요. 정말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